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함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사용한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한 전이 해석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한 전이 해석 기법은 화면에 있는 이 아티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내담자의 애착과 대상관계, 그리고 치료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함의인데요.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의 애착과 대상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전이 해석 기법을 사용하는 치료 과정과 치료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아티클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티클에서는 애착과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한 치료적 접근 방식인 전이 중심 치료 TFP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이 중심 치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 출판된 다른 아티클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전이 중심 치료의 주요 기법과 기술들을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내담자의 성격 조직과 애착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기술을 변형해서 적용했는지, 어떻게 상담이 내담자의 성격과 애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이 중심 치료는 주 2회 행해지는 현대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한 변형된 정신분석 치료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무의식적인 과정에 주목하고 전이나 저항, 해석에 초점을 두면서도 상담자는 더 활발하게 개입하고 내담자의 외면적인 체험에 더 많이 주목하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모두 동의한 행동 규약들을 강조합니다. 이때 행동 규약이란 내담자의 행동화를 제한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정서적 경험과 심리적 체험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동의해서 만든 행동적 한도를 의미합니다. 전이중심 치료의 주요 목표는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더 현실적이고 통합되고 분화된 표상을 방해하는 원시적인 방어기제의 작용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전이중심 치료를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첫째, 자기와 대상 간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둘째, 내담자 내면의 정서와 연결시키고 셋째, 그 정서와 관련 있는 방어기제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적 경험 확인을 강조하는데 이때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면적 경험이란 예를 들어서 거대 자기와 타인 평가절하 또는 상처 입기 쉬운 약한 자기와 이상화된 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이중심 치료에서는 이런 쌍구조에 대한 내적 경험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내담자가 거대 자기를 드러내면서 거만하게 보였다가 상처 입고 나약해져서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는 반복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티클에서 소개한 죄이라는 내담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첫 회기에 상담자에게 나는 당신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아직 모르는 걸 나한테 말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담자도 그랬죠. 과거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고 현재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거절했고 첫 회기의 내용과 구조를 자신이 통제했습니다. 죄인은 상담 자체를 가차없이 깎아내리고 상담자를 자극하고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상담자의 능력을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담에서 마치 무슨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상담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죄인은 애착을 갈망하면서도 어느 순간 평가절하를 하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에서처럼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아티클에서는 그의 성격 조직이 경계선 범위에서 기능한다고 보고 심각한 자기애성 성격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같은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는 치료의 한계를 경험하거나 이들을 가장 까다로운 내담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죄의 사례에 대한 케이스 포뮬레이션입니다. 초기 몇 회기 동안의 평가에서 죄인은 자신이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마비 상태에 있다고 말했고
무용지물이 된 느낌, 절망감들을 표현했습니다. 죄인은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는데 자신의 재능과 포부, 그리고 현실 사이의 차이 때문에 심리적인 고충, 우울, 행동화를 보였습니다. 죄인은 지난번에 받았던 CBT 상담을 통해 분노 폭발이나 인터넷 섹스를 줄이기는 했지만 제거하지는 못했고, 결혼과 관련한 갈등은 다루어 보지도 않은 채 상담을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성격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자기애성 구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에게 보이는 자기애성 특징은 첫째, 거대한 우월감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았던 자기 의심과 자기 비난. 둘째, 지속적인 관계보다는 새로운 환상적인 관계를 통해 만족감을 경험하는 경향. 셋째, 상대방과 좀 더 깊고 복잡한 현실적인 관계가 시작되면 느끼는 의존에 대한 불안입니다. 또한 평가절하되고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대상인 아내와 사회 통념에는 어긋나는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대상인 인터넷 파트너 사이의 분열은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의 대상관계적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 아내를 가차없이 평가절하하면서도 동시에 아내에게 절망적으로 매달리거나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들은 이상화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친밀하지 않는 등 회피형 애착 유형과 집착형 애착 유형을 번갈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자기애성 성격과 경계선 성격을 동반 이완하는 경우 보여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심각한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애착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 평가절하되고 성적 매력이 없는 아내라는 애정 대상과 이상화되고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익명의 대상 간의 분열. 둘째, 상담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자신의 노화와 신체적 기량 감소에 대한 공포. 셋째, 아내와 함께 경험했던 사랑과 일상적인 가정의 즐거움에 대한 감사의 부족. 넷째, 그의 인생의 모든 한계에 대해서 아내를 탓하는 투사가 되겠습니다. 전이중심 치료의 전이 해석 과정은 죄의 거대 자기를 체계적으로 해석해서 거대하고 무시하는 자기 표상에서 상처 입기 쉽고 집착하는 자기애성 표상으로 전환이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해석 과정은 분열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들을 점차적으로 더 안정적인 것으로 통합하게 합니다. 전이중심 치료에서 하는 처음 단계들 중 하나는 내담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내담자의 상담 참여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상담자가 상담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내담자의 행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한 행동이 확인이 되면 상담자와 내담자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상호 동의한 기준들을 만들어 상담 계약을 맺습니다. 죄인은 상담자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그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걸 상담자 또한 말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고, 장기 상담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죄이가 설명한 아내와 인터넷 파트너에 대한 갈등은 더 충분히 탐색할 필요가 있는 내면적인 영역에서 기인할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상담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담을 시작하는 게 꺼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계약서에는 최소 1년간 주 2회 상담하기, 상담을 혼자서 종결하는 대신 종결과 관련해서 상담자와 논의하기, 파괴적인 행동, 예를 들면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나 관련된 느낌을 보고하기, 주기적으로 치료약 복용을 모니터할 정신양리학자와 만나기, 약물 남용을 계속하면 12단계 그룹에 참여하기, 상담 중에 불안하거나 참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상담 도중에 나가는 회피 행동을 반복하는 대신 그러한 감정들을 상담자와 논의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그의 행동에 이런 제약 조건을 거는 상담 계약서에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결국 동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치료하기에 딱 알맞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애착과 성에 대한 책을 썼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성 잡지에서나 다루는 주제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놀라운 조합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죄의가 전의를 통해 보이는 관계 역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상담 계약과 관련해서 죄의와 상담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화면을 멈추시고 죄의와 상담자의 대화 내용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의는 친구한테서 약 처방을 받는 대신 정신양리학자와 정기적으로 만날 것을 제안하는 계약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상담자는 나의 그 제안을 당신이 따른다면 그건 나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일 겁니다. 당신한테는 통제받는 것보다는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 같아요. 당신의 삶에는 아마도 통제하는 사람과 통제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약으로 논쟁하는 게 당신에게 지느냐 이기느냐의 문제라면 나는 당신이 약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의가 상담 시간에도 자신이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 해석을 합니다. 죄의는 상담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전에 자신이 먼저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고 상담자는 간단하게 죄의가 자기 발로 상담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죄의가 상담자가 한 심리학과 건축 비교에 대해서 짜증을 내자 상담자는 죄의처럼 비교의 잘잘못을 따지는 대신 죄의의 짜증, 즉 정서에 주목을 하면서 상담을 구조화하려고 협력 작업을 하는 것이 죄의에게는 어려워 보이는 게 놀랍다고 반영을 합니다. 죄의가 상담 계약서에 명시한 준수사항에 대해 동의하기를 계속 거절하자 상담자는 새로운 상담에 대해 죄의의 걱정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죄의가 이전 상담에서 과거에 대해 이미 말을 했다고 하자 상담자는 새로운 상담자와 재검토를 통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이해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죄의가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분에 대해 언급하자 상담자는 그러한 탐색을 위해서는 죄의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상담자가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서에 동의하고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죄의가 상담자를 이상화했다가 바로 평가절하를 하고 아내와 인터넷 파트너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자 상담자는 죄의가 지금 여기에서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죄의는 새로운 상담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상담자에게 투사했고 상담자는 구조화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바로 죄의 자신이라고 되돌려줍니다. 네, 상담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나눈 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은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내담자를 심리상담으로 안내하고 치료 동맹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심리상담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협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치료 동맹을 구축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통해 파괴적인, 특히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상담을 위협하는 행동을 다루는 제약과 구조를 만드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둘 다 치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계약서는 마치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데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들이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고 상담의 성공과 지속성을 최대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조기 종결 가능성이 높은 내담자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담자는 잠정적인 신뢰와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서 치료적 상호작용이 시작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담 계약서 회기에서 보았듯이 내담자 죄의의 지배적인 관계 구조, 즉 우월한 자기, 열등한 타인, 그리고 통제하는 자기, 통제당하는 타인이라는 구조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전이 해석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전이 중심 치료의 중요한 전략은 전이를 통해 활성화되는
내담자의 내적 대상관계 쌍구조를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내담자의 내면에 있는 지배적인 대상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죄이처럼 심각한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전형적인 내적 쌍구조는 우월하고 전능한 자기와 열등하고 평가절하된 타인쌍입니다. 이런 쌍구조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내담자는 거대 자기를 관찰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다른 측면의 취약성, 수치심, 의존에 대한 두려움, 질투와 같은 것을 탐색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치료를 조기 종결시킴으로써 내담자를 도우려는 상담자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형태로도 표현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이중심 치료에서는 죄의와 같은 내담자들과 협력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특히 해석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몇 가지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우선은 상담자의 관점을 왜곡시키는 투사적 방어를 직면시키거나 해석하지 말 것.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대상 표상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을 그저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내담자가 이해를 받았다고 느끼게 하고 투사 과정을 통해 관리하던 참을 수 없는 자기의 측면들을 수용하도록 돕습니다. 내담자의 자기가 상담자를 경험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을 스테이너는 상담자 중심 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애성 내담자들한테는 자기 안에 있는 결점보다는 타인에게 있는 결점을 보는 것이 더 참을만 하기 때문에 상담자 중심 해석은 자기애성 내담자들과의 전이 중심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자 중심 해석은 내담자의 약함, 부적절함, 혼란을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수치심, 굴욕감 또는 분노를 자극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고 기교 있게 내담자의 방어 과정을 직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상담자 중심 해석의 예시는 다음에 대화문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죄의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고 말로 표현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상담자를 결함이 있고 부적절하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을 전문가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인과 표현은 상담자에게 투사된 상태로 자신의 부적절함과 취약함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죄의가 상담자를 무시하면서 평가절하를 하는 이유는 상담자가 마술적인 해결책을 줄 수 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상담자와 여기서 지금 그동안 단절시켰던 자신의 측면들을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초반기 상담에서 죄인은 그가 아내와 인터넷 활동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성적 관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내와의 실제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통제할 수 있고 그의 시나리오대로 행동하는 익명의 여성들을 지켜보면서 지배와 복종이라는 환상의 세계에 격리된 채로 남아있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관찰에 대해 죄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죄의는 15분 일찍 도착해서 회기를 시작하기로 예정된 5분 전부터 노크를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굳은 자세와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치료를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자는 죄의가 15분이나 일찍 온 이유, 즉 컨텐트 대신 그것을 상담자와 공유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15분이나 일찍 온 거라는 프로세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 상담을 시작합니다. 컨텐트 대신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는 기법은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법인데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먼저 다루고 나서 상담자는 죄의가 15분이나 일찍 온 것은 상담자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며 상담자가 직감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의가 실망했다는 것을 다시 요약해서 되돌려줍니다. 상담자는 죄의가 상담자라는 대상을 경험하는 방식, 즉 죄의를 잘라내고 멀리 밀어내고 죄의를 보살피거나 필요한 걸 채워주지 못하는 여성으로 경험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죄의의 대상 관계를 명확하게 언어로 정의합니다. 상담자는 죄의가 아내와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철수하고 아내를 평가절하하는 패턴을 유지하는 것을 상담을 하는 지금 여기에서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데요. 즉 상담에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가 바로 철수해서 상담 과정을 평가절하했던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합니다. 상담자는 죄의가 아내에 대해 경험하는 대상 관계를 상담자와의 대상 관계로 전이하는 것을 상담자 중심 해석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당신은 나와의 관계도 그런 방식으로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가혹하게 판단하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상담자를 만나야 하는 건 당신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라고 말함으로써 그동안 죄의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겪었을 어려움도 공감해 줍니다. 그러자 죄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느낌을 오늘 회기에서 꼭 상담자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마음 안에는 사실은 회사에서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는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심각한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죄의가 자신이 회사에서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 상담자에게 그것을 얘기하면 상담자도 죄의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웠겠다 하는 마음을 되돌려 줍니다. 거대 자기를 드러내던 죄의는 이제 자신이 무능하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굴욕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상처받기 쉬운 나약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상담자는 그런 굴욕감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죄의가 경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겠다는 것과 그런 대상 관계가 그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인 내담자의 대상 관계 정의하기를 마쳤는데요. 내담자의 대상 관계 정의하기에서는 내담자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한탄스러운 면인데도 상담자한테서 찾아냈다. 즉, 상담자에게 투사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평가절하된 자기를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상담자가 임시로 수용을 하는데 그것은 죄의가 굴욕감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담자가 불완전함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대처 방식을 죄의가 관찰하게 하고 상담자가 결점을 대처하는 덜 징벌적인 모델이 되어줌으로써 죄의는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마도 치료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 중심 해석은 내담자가 단절해왔던 자신의 측면들에 대한 인내심을 증가시키고 전이관계에서 활성화되는 우월과 열등이라는 대상관계 쌍구조를 이해하는 길을 넓히는 것입니다. 전이중심 치료에서 세 번째 단계는 내담자의 전이에서 역할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 전환은 경계선 성격을 가진 내담자에게서도 보이는 과정인데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 대한 관점들이 빠르게 번갈아가며 나타나지만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전환이 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대 자기가 너무나도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 거대 자기라는 방어 기능이 무너지면 극단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을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상담자는 열등한 존재로 보는 주요 관계 패턴이 확인되고 나서는 역할 전환을 통해 내담자 자신을 열등하게 상담자를 우월하게 보는 분열 측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의와의 9개월간의 상담이 진행된 후 가진 한 회기에서는 대상 세계의 분열과 그것이 전이에서 외재화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죄의는 상담자가 정각의 상담을 마친 것에 대해서 상담자가 자신을 22살짜리 애송이로 본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담자는 죄의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다고 느끼고 나서 자신을 22살 애송이로 평가절하했다는 점, 상담자라는 한 대상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좋은 느낌을 가졌다가도 정각의 상담을 끝내서 분개심이나 질투를 느끼기도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겠다고 설명합니다. 죄의가 상담자를 두 개의 분열된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담자는 죄의가 자기 자신을 보는 분열된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해석합니다. 상담자는 죄의가 인터넷 파트너, 상담자, 그리고 아내를 분열된 대상관계 패턴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다는 것을 해석합니다. 상담자는 죄의의 자기 일부는 다른 좋은 자기를 경험하고 연결감을 느끼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죄의의 두 자기와의 대상관계가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상담자에게도 애착을 느끼는가 하면 회기를 정각에 끝낸 부정적인 기억이 그런 애착을 밀어낸다는 것도 해석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분리된 내적 세계를 보여주는 전이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 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쌍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역할 전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서히 우월하고 이상적인 측면이 상담자의 주된 표상으로 나타났고 죄의의 자기 표상은 취약성과 무력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완고한 자기애성 위치에서 부드러운 자기애성 위치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들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인 심리적 실제를 직면하기 시작할 때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들은 그들의 애착을 더 추구하게 되는데 그때 공허함이나 상처를 경험하고 혼란스러움,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10개월간의 상담을 통해서 죄인은 자신이 아내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아내가 끝없는 헌신으로 그의 내면에 있는 무시무시한 틈을 메꿔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틈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죄의가 익명의 대상들과 흥분되는 성적 경험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했고 죄의의 친밀감 능력은 쇠퇴시켰습니다. 죄의는 의존과 관련한 감정들을 강하게 밀쳐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감정들에 접촉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여기에서 지금 상호작용을 통한 집중적인 치료 작업은 죄의와 같은 내담자를 위한 변화의 수단입니다. 죄의는 자신의 비판적이고 평가절하하는 부분과 그러한 공격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자기 측면이 지배와 복종으로 표현되는 것을 성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아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가차없이 비판하는 자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만성적인 평가절하는 일부 자기의 가혹한 비판적 요소들이 외재화되는 방식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결과입니다. 죄인은 자기와 타인 이상화는 실제 자기의 욕구들을 방해한다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자기애성 영역은 줄어들고 진솔한 관계를 맺는 능력은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죄의가 번갈아 가면서 상담자나 중요한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이상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중요한 다른 인물에 대해서 분열되어 내사화된 자신의 이상화되거나 평가절하된 표상 때문이었다는 해석을 반복적으로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어 기제 사용이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는 고통과 다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즐기고 감사해야 하는 능력을 차단시켜버리는 고통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왔다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은 그가 완벽하다고 느끼게끔 해주는 이상적인 여성을 만나는 환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내한테서 그가 찾아낸 친밀감과 동료애를 가치롭게 여기는 능력을 감소시켰다는 것과 결혼 10년 동안 아내한테서 느꼈던 열정을 재경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비록 그의 결혼에 대해서 아직 양가적인 상태를 유지했지만 아내가 그의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안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성찰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굴욕감을 주고 거절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랬던 점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라던 대로 아이를 갖는 것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회사를 위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내면에는 유기, 무가치함, 심지어는 소멸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한 불안은 그를 거대 자기로 후퇴하도록 촉발시켰는데, 제이는 자신의 내적 동기를 성찰하는 능력을 발달시킴에 따라 자신의 불안과 갈등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것들과 아동기 경험을 연관짓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화된 자기와 다른 표상들을 탐색하고 통합함으로써 제이는 더 일관적이고 사려 깊게 생각할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타인들의 생각, 감정, 의도, 욕구들을 보다 현실적이고 복잡하며 분화된 방식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 상담에 사용된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한 전이 해석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혹은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내담자를 이해하고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